온라인 글쓰기의 10가지 기본. 온라인은 쓰는 글도 엄연한 글쓰기다. 기본적으로 좋은 온라인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언을 담아본다. 우선은 기본을 닦는 연습을 해보자. 눈으로 한두 번 읽어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다음의 10가지 조언에 따라서 글을 한번 써보기를 바란다. 기본을 충분히 마스터한 후에 다음 심화편으로 넘어가면 된다. 말하듯이 쓰는 것이 좋다. 말하듯이 쓰라. 간결하게 쓰자. 온라인 글쓰기를 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 내 글을 읽는 독자는 모두 바보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읽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글을 짧게 끊어서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문장을 짧게 하면은 전달이 명확해진다. 문장을 짧게 하세요. 전달이 명확해집니다. 제일 좋은 글은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글이다. 블로그에 몇 자를 써야 할까요? 온라인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 몇 자를 써야 한다는 법이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양이 충분해야 좋은 글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말 좋은 글은 짧아도 나의 생각과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 글이다. 짧게 쓸 수 있는데 길게 쓸 이유는 전혀 없다. 특히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쓸데없이 길이를 늘리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일이다. 의미 없고 산만한 긴 글은 독자를 떠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독자를 잡기 위한 긴 글이 오히려 독자가 떠날 시간을 만들어주는 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은 내 글을 다 써두고 퇴고를 하는 것이다. 접속사, 조사 등을 중심으로 글자를 빼도 의미가 전달된다면 빼는 것이 좋다. 짧게 할수록 글은 더 명확하게 정리된다. 제일 좋은 글은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글이다. 결론부터 쓴다. 결론부터 쓰는 것이 좋다. 글쓰기 전개 방식은 대표적으로 두갈식과 미갈식이 있다. 독자는 바쁘기 때문에 내 글을 읽는 순간 이 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인식시키는 것이 좋다. 결론을 이미 예상하고 또 그 결론에 대한 근거와 생각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글을 읽게 하는 것이 좋다. 미갈식은 온라인 글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천자 정도 읽어야 하는 온라인 글쓰기를 미갈식으로 쓴다면 독자는 초반의 글에서 벗어날 것이다. 굳이 미갈식으로 한다면 제목의 결론을 담는다. 제목에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독자가 결론을 예상할 수 있고 당신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글의 끝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단락을 나누어서 접근한다. 우리는 최대한 친절해야 한다. 내 글을 구조화해서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도와줘야 한다. 이런 친절을 글에 담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구조화해야 할까? 제일 좋은 방식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1000자 정도의 블로그를 쓰기 위해도 그런 구조화가 필요하다. 나는 과거에 1, 2, 3 숫자를 붙여서 일부러 글쓰기를 구조화했다. 나는 글쓰기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할 수 있었다. 나는 회사 생활을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잘 몰랐다. 항상 내가 나에게 괜찮아 할만해라고 거짓말했으니까. 자, 이렇게 사면은 지금은 숫자를 붙이지 않는다. 굳이 숫자를 붙이지 않더라도 글의 구조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나의 스토리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좋은 글을 가져오고 나의 생각으로 마무리하는 구조화는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 인물들의 대화를 활용한다. 가끔 글쓰기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 편안하고 쉽게 풀어내고 싶은데 생각처럼 잘 안 되어서 힘들 때가 있다. 글쓰기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대화로 풀어보는 것이 좋다. 중간중간 대화를 넣는다면 비교적 쉽게 글을 이해할 수 있다. 문장력이 부족해도 대화를 넣으면 독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글은 말하듯이 쓰는 것이 좋다. 독자에게 친근감과 현장감을 주고 싶다면 인물들의 대화를 활용하자. 짧은 글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저는 블로그에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쓸 내용이 없어서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는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다. 온라인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천자 정도를 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매일 글을 몇 편씩 쓰는 나도 가끔은 막막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이쪽에서 글을 쓰는 온라인 공간을 4가지 추천한다. 네이버 블로그, X, 스레드, 인스타그램. 블로그는 천자 정도의 중문을 써야 하는 공간이다. 처음부터 천자를 쓰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몇 문장만 써도 되는 X나 스레드를 활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나는 실제로 X에 한두 문장을 남길 때도 많다. 많은 글을 쓰면서 긴 글을 쓰기 위한 연습이 되기도 한다. 천리길도 한 걸음 못하라고 했다. 처음부터 블로그를 하기가 힘들다면 X와 스레드를 통해서 글을 쓰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연습을 해보자. 그리고 블로그를 해서 굳이 글을 길게 쓸 필요는 없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블로그를 300자, 500자씩 짧게 넣어 쓰고 발행하면서 조금씩 양을 늘려가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다. 매력적인 제목을 정한다. 블로그는 이웃들의 포드의 글의 제목과 사진 또 앞부분이 미리 보기 된다. 보통 한 명의 이웃은 수많은 이웃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피드 중에서 선택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은 제목이 비력적일 필요가 있다. 평범한 제목을 만들면 그만큼 독자에게 선택을 받을 확률이 떨어진다. 평범한 제목은 아니면 조금은 매력적인 제목을 써보자. 그러니까 짧은 글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되고 또 매력적인 제목을 정하고 예를 들면은 평범한 제목이 아닌 조금은 매력적인 제목을 정해보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인식에 반하거나 또 질문을 던지거나 단정하는 제목에 사람들의 흥미를 느낀다. 혹은 숫자를 나열하거나 공공 등을 사용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체적으로 이런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클릭을 부른다. 열심히 살면 안 된다. 사람이 하루에 6시간만 자면서 살 수 있을까? 일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5가지 방법. 나는 건강을 하고 인생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마지막에 글을 다시 정리한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독자는 바쁘다. 당신의 글을 몇 번이나 읽거나 충분히 이해할 시간이 없다. 당신이 쓰는 천자 정도의 블로그 글이 읽는 사람에 따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따라서 글의 마지막에 다시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것이 좋다. 한번 읽은 글을 정리하면 독자가 내 글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공감할 수 있다. 사진이나 짤을 활용한다. 블로그를 쓰면서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본적으로 블로그 피드에는 사진이 가장 크게 나오고 글의 제목과 글의 상단 일부가 나온다. X나 스레드 등의 플랫폼도 글뿐만 아니라 사진을 쓰면 더 효과적이다. 사진을 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사진이나 짤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2가지다. 첫 번째로 포스팅의 질을 높인다. 글만 있는 것보다도 사진이나 영상까지 함께 있으면 포스팅의 질을 높여준다. 상위 노출이 되고 블로그 지수에도 도움이 되며 애드 포스트와 연결이 된다. 블로그 중간에 뜨는 광고는 어느 정도의 포스팅 길이를 요구하는데 그 길이는 글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공간까지도 포함한다. 2번째로 구독자들이 글을 읽기 편하게 만들어준다. 적절한 사진이나 짤이 들어가면 저작권이 없는 사진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 저작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사용하거나 저작권 없이 사용이 허락된 사진을 구하는 것이다. 만약에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타인의 사진을 사용한다면 최대한 출처를 남기자. 물론 출처를 남긴다고 사진을 함부로 써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경험상 출처를 남긴다면 원저작자가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 어떤 경우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쓸 때는 법적인 책임을 지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온라인 글쓰기의 10가지 심화. 온라인 글쓰기의 기본을 넘어서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한 고급 스킬들을 공유한다. 다음의 10가지를 연습하면서 글을 작성하면 훌륭한 블로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 기본 조언을 숙달한 후에 이를 적용해야 함을 명심하자. 참고로 말하자면 어디까지나 이 10가지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다. 온라인 글쓰기. 이를 토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면 된다. 사실 각자가 자신만의 10개명을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자신만의 기준이나 방법을 종이에 적어서 글 쓰는 공간의 어딘가에 붙여두는 것이다. 그 기준과 방법을 실제로 내가 쓴 글과 비교해서 수정하면 글이 훨씬 좋아진다. 나는 3,000개가 넘는 글을 썼지만 아직도 내가 설정해둔 기준을 매번 확인하면서 글을 작성하고 있다. 그만큼 원칙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을 참고하자. 독창성. 독자가 당신의 블로그에 방문해서 당신의 글을 읽은 다음에 당신을 기억해야 한다. 많은 분이 나에게 자신의 블로그에 방문해서 조언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나는 그들의 블로그에 방문해서 전체적인 분위기와 몇 개의 글을 읽고 독자들의 반응을 살핀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무난하지만 뭔가를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기준에는 특별함을 이야기하고자 하지만 독자들의 기억 속에 남지 않는다면 그 블로그는 특별한 블로그가 아니다. 수천만 개의 블로그와 당신은 달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블로그가 특별해야 한다. 그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블로그는 생존하기가 힘들다. 그러다면 독창성은 어디서 오는가? 누구도 모르는 비밀에서 올까? 그럴 수도 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남은 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비밀들을 매일 포스팅하면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정답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다. 원래부터 거기에 존재했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다. 당신의 이야기를 쓰면 된다. 당신의 이야기야말로 세상에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결혼하고 남자아이를 하나 키우며 서울에 사는 때 가장이라고 생각해보자. 물론 그런 사람 많다. 그런데 당신이 은행에 다니고 있고 직장도 여의도 있고 운동을 좋아한다고 해보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당신의 고향이 부산이고 해군을 나왔고 미래의 꿈은 작가라고 해보자. 당신과 똑같은 점을 가진 사람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람이 된다. 당신의 이야기가 곧 독창성이다. 독창성. 특히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는 블로그의 독창성을 해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첫 번째, 무분별한 공유를 너무 자주 하는 것이다. 실제로 내가 쓴 글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한다. 참고로 나는 공유 글이 거의 없는 편이다. 지금까지 수천 편을 썼지만 공유 글은 10개도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아무 코멘트가 없는 공유를 하는 것이다. 글을 공유하면서도 나의 의견을 넣을 수 있다. 꼭 공유를 하고 싶다면 내가 왜 이를 공유하는지, 이 글에 대한 나의 생각은 무엇인지도 함께 넣어야 한다. 내 생각을 충분히 넣어서 이 공유를 하는 이유를 독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블로그 수익화를 위한 상업성 포스팅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가 가장 문제다. 보통 이런 포스팅은 이웃이 관심이 없는 보험이나 투자 등의 내용이다. 고작 몇만 원 벌겠다고 업체에서 전달하는 포스트를 올리면 수많은 이웃을 잃거나 수많은 이웃의 신뢰를 잃을 수가 있다. 독자들이 당신의 블로그에 찾아오는 것은 당신의 글을 읽기 위해서지 광고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나는 한 번도 이런 포스팅을 해본 적이 없다. 누군가 수십만 원을 준다고 해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것들이 내가 얻는 수익보다 더 중요했다. 나는 광고를 많이 올리는 블로그에는 더 이상 가지 않는다. 아마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추가로 독창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콘셉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 콘셉트는 자신이 가장 편한 것으로 선택한다. 혹은 자신이 되고 싶은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 나는 따뜻함으로 선택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독자들이 부활을 생각할 때 따뜻한 글을 쓰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따뜻한 주제, 따뜻한 문체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 자체가 독창성이 되었다. 세상에 생각보다 따뜻한 글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그게 나에게 편한 방식이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당신만의 독창성을 만들길 바란다. 그래서 따뜻함일 수도 있고 차가움일 수도 있고 엉뚱함일 수도 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독자들의 기억에 남는 독창성을 가지기 바란다. 두 번째, 진정성. 작가는 솔직해야 된다. 물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온란성에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성을 말한다. 아무리 온라인 공간에서 만났어도 진정성이 필요하다. 아니, 오히려 온라인 공간이라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자. 진정성이 있는 블로그는 그렇지 않은 블로그와 큰 차이를 말한다. 4년 동안 블로그하면서 노력했던 것은 최대한 나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조작해서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글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독자에게 들키게 된다. 자신이 한 거짓말을 모두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글을 계속 쓰다 보면 내가 한 거짓말이 드러나게 된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거짓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진정성을 더하는 팁이 하나 있다. 바로 자신의 아픔을 공유하는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공감을 느끼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다. 당신의 아픔을 공유한다면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 공감할 것이다. 그리고 공감은 신뢰로 이어진다. 누구나 자신의 아픔을 쉽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아픔을 드러내면 독자는 당신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블로그 초기에는 직장생활의 애환을 자주 적었다. 직장생활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솔직하게 적었다. 투자를 하면서 방황했던 일도 고스란히 했다. 그 외에도 나의 고민에 대해서 한 번씩 언급했다. 나의 슬픔과 고민을 적을 때 더 많은 사람이 내 글에 공감과 댓글을 주었고 그래서 교류하는 것이 되고 친구가 되도록 연결됐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인사이트. 아무리 독창성이 있고 또 진정성이 있어도 그래서 배울 점이 없다면 독자가 모여들지 않는다. 모두는 크고 작은 교훈을 담고 있어야 한다. 좋은 글은 독자에게 교훈을 주고 그들의 삶을 조금씩 나아지게 만들어준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이트가 있어야 한다. 자신이 가진 인사이트가 없다면 인사이트가 있는 글을 평소에 많이 읽고 정리해 두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처음에는 모방으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 누군가의 좋은 이미지와 구절들을 적절히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출처를 남기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좋은 구절과 이미지를 발견하면 따로 엑셀과 폴더에 정리해두기도 한다. 이 부분에서는 연결이 중요하다. 여러 지혜와 정보를 연결하고 조합하는 것이다. 사실 연결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을 블로그 글감으로 생각하고 그 주제에 맞는 격언이나 사진들을 찾아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다. 블로그에 쓴 글에서 핵심을 끄집어내어 X에 올리거나 누군가의 스레드를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조금은 다른 글을 쓸 수가 있는 능력이다. 사실 인사이트가 좋은 블로그와 좋지 않은 블로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많이 읽고 생각하고 쓰다 보면 점점 잘하게 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런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많이 해보아야 한다. 이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인플루언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세 번째, 가독성. 중학교 2학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써야 합니다. 부의 통찰을 할 때 선배 작가가 이런 조언을 해준 적이 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 내가 책이 있어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어렵게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실 그런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말이다. 나는 지금 이 책을 쓰면서도 최대한 중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글도 어렵게 쓰면 극히 일부의 사람만 읽을 것이다. 책의 앞부분만 읽다가 던져버릴지도 모른다. 생각보다 글을 쓰라고 하면 일부러 어렵게 쓰는 사람이 많다. 나도 무의식 중에 그런 경우가 있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라도 하듯 어렵게 쓰려고 한다. 10명의 글을 보면 7, 8명은 그렇게 쓴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짧은 문장으로 쓰는 것이 좋고 3에서 5개의 문장으로 하나의 문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블로그는 3에서 5개보다 더 많은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괜찮다. 사람들은 짧은 글을 선호한다. 블로그 글쓰기를 하면서 스스로 많이 연구해야 한다. 5번째, 할 수 있다라는 희망. 모든 글은 독자에게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부여해야 한다. 앞의 요소들을 모두 충족하는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독자가 할 수 없는 이야기만 한다면 이는 공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래 너 잘났다 정도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른다. 가장 좋은 글은 독자에게 가능성을 심어주는 글이다. 내 글을 읽는 독자가 내 글을 읽기 전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살기 힘들다는 글을 썼다고 하자.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힘들고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끝내면 그저 그런 글이 된다. 그래 감동이 없다. 이런 글의 결말에는 항상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생기는지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인플루언서의 자세다. 독자와 함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나도 이렇게 해서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위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6번째, 블로그 글에 권위 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내 글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 이내 글의 경우에 따라서는 최신 뉴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 7번째, 일기처럼 쓴다. 초등학생에 쓴 일기처럼 화투를 반복하려는 이야기 아니다. 나는 오늘 학교에 갔고 학원에 갔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은 대부분 관심이 없다. 내가 말하는 일기처럼 쓰라는 것의 의미는 글 쓰는 공간을 자신의 생각을 조용히 풀어내는 용도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사람은 남의 생각이나 생활을 훔쳐보기를 좋아한다. 인스타그램이 인기 있는 이유는 남의 생활을 사진 한 장으로 훔쳐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블로그에서는 남의 생각을 훔쳐볼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풀어내지 않는다. 아니 생각 자체를 잘 적지 않는다. 만약에 당신의 생각을 적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반응을 볼 것이다. 이때 모든 것을 보여주기보다 조금씩 드러나게 하는 것이 흥미롭다. 대놓고 보여주는 것보다도 은밀하게 유명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서 유명해지는 것이다. 책을 썼기 때문에. 8번째, 충분한 소통. 블로그 이웃이 수만 명이 되기 시작하면 이웃과 소통하는 것 자체가 큰일이 된다. 댓글이 수백 개 달리기 시작하면 댓글에 답장만 하는 것에도 몇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통이란 특히 초기의 소통을 의미한다. 나에게도 댓글이 달리지 않은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시기에 댓글이 한두 개 달리기 시작하면 무조건 진심으로 댓글에 답해야 한다. 그리고 댓글을 쓴 분들의 블로그에 방문해서 글을 읽고 공감과 댓글을 단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실한 이웃 한 명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당신에게 댓글을 다는 사람이 10명쯤 생길 것이다. 그 이후에는 내 블로그 글의 댓글에는 친절하게 답장을 한다. 어느 순간부터는 타인의 블로그에 매번 방문하기가 쉽지 않아질 것이다. 나는 지금도 100개 이상의 댓글 중에 초반 50개 이상은 답글을 단다. 내 이름으로 검색해서 내 이름을 태그한 블로거들의 글에는 공감을 얻는다. 각 단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소통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된다. 나는 가끔 이벤트도 진행한다. 내가 쓴 전자책을 배포하거나 내 책에 대해서 독후감을 쓰면 사인을 한 내 책을 선물로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소통하는 방법으로. 9번째,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인플루언서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한다. 내가 본 대형 블로그 중에서 자신이 맞다는 자세를 가지고 남을 가치를 드는 사람이 많았다. 그들은 다수의 팬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안티도 많았다. 그들의 자만심이나 거만함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나는 팬이 많은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꾸준함의 결과일 수도 있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누구나 틀릴 수 있다. 그러니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내가 이웃이 10명이든 또 10만 명이든 블로그가 대단해진 것은 것이지 내가 대단해진 것이 아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자세로 독자와 소통해야 한다. 특히 독자와 반대하는 자세는
자제해야 한다. 가끔 댓글로 내 생각에 반대하는 글이 달리는 경우가 있다. 나는 대부분 그럴 수 있겠군요 라는 정도로 대응한다. 블로그는 가능한 한 공감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인플루언서에 될 수 있는 마인드라고 생각한다. 10번째, 나를 감동시킬 수 있는가? 나는 가끔 나의 글을 읽으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나의 글을 읽으면서 따뜻함을 느끼고 나의 글을 읽으면서 위안을 얻기도 한다. 반대로 어떤 글을 읽으면서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불편한 감정이 들 때가 있다. 그것은 내가 글을 잘못 썼다는 것이다. 좋은 글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글을 쓰면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라. 나는 감동시킬 수 있는 글인가? 나를 그렇게 봐야 된다.